예, 주말밤 뉴스나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첫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사드 갈등으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를 본격적인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이 밖에 전국 소식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막 도착했어요. 지금 현장 화면이 조금 전 화면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화면인데요. 이번 3박 4일간 지금 화면이 조금 전 화면이고요. 이게 지금 화면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 모습이에요. 약간의 시차가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유영하 위원님,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난 1월 4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우리가 사드를 전격적으로 배치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이 상당히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 이후에 한중 관계는 사실상 사드 경제적 보복 조치까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악화의 상황이었는데 이번 하여튼 한중 정상회담이 올해 들어서 세 번째 되는 건데요. 물론 국빈 방문 초청은 처음입니다만은 이번 국빈 초청 방문으로 해서 한중 관계 정상회담이 어려운 가운데 상당히 쉽지 않은 환경에서 열렸지만은 갈수록 리커 장충리라든가 이후에 이제 천민월 그 당석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방점을 짚는 경제 협력 관계를 새롭게 조성해내고 또 정상화시키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한중 간에는 2008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상승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복원되면서 새롭게 한중 관계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 귀국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에 이제 현지에 도착해서 다음 날인 14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4대 원칙, 그리고 정상 간의 한라인 구축, 고위급 대화 활성화 등에 합의를 했습니다. 또 어제는 리커창 총리와 회담에서 사드 갈등으로 끊긴 한중 경제무역 부처 간 소통 채널을 재가동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를 공식화했습니다. 또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서부 거점 도시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와 현대자동차 제5 공장을 잇따라 방문한 뒤 모든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밤 늦은 시간인데요. 이제 조금 전에 도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허성우 이사장님, 이번 그 3박 4일간의 국빈 방중 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한중 관계의 상호 전략적 이해관계에 접근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4대 원칙에 공동 승명, 양국 간의 공동 정상 승명은 아니지만은 4대 원칙에 접근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이제 한반도 전쟁 불사하고, 두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 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협상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상호 전략적 이해관계로 양국이 접근했다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상당히 성과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드 보복 철회와 관련해서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다 공식적으로 공론화시켰다는 거. 그거는 뭐 상당히 큰 성과가 아니냐. 그것이 이제 결국 이제 사드 문제로 중국이 우리 정상을 사실 국빈으로 초청해서 이게 어떻게 최대한 예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최대의 관심사였는데 어쨌든 그런 좀 저희들 볼 때는 외교적으로 결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쨌든 사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정상회담에서 공론화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일단 성과 중에 성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문화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개선될 지금 여지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고 바로 이제 문이 열리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리커창 총리 만나면서부터 이제 한중 정상 우리의 방문의 어떤 효과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드러난 건데요. 실제로 리커창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단서는 달았습니다. 뭐 한중 관계가 발전한다면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큰 혜택을 받을 것이다. 예. 이걸 두고 이제 언론에서는 사실상의 사드 보복철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뭐 경제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MOU도 체결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한중 정상 한라인도 다시 재가동하고. 근데 중국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외교의 뭐 결례라든가 무시라든가 아니면 성의가 없었다. 특히 성의가 없었던 측면이 많이 지적되는데 중국 측은 이제 사드 배치로 인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자기네가 노리고 있는 균형적 관계, 한국과 북한을 균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패권적으로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이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점점 확보되는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한미 간의 군사적 동맹을 더 강화하게 되고 또 결속력도 강화하면서 실제로 미국의 어떤 군사적 응정까지 나올 가능성까지 배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국을 하여튼간에 붙잡아 둬야 되는 고리로서 그러니까 사드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고리로 자꾸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꾸만 그걸 거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국을 경제적 의존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 경제적 의존도를 활용해서 한국을 뭔가 중국 관리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상당히 엿보였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하여튼 국빈 초대 방문이었지만 그런 의도를 직간접적으로 특히 간접적으로 많이 표시한 것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그러한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중국의 대중식당 가서 음식까지 먹으면서 예. 상당히 친중 관계를 밝히면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장 총리 그리고 천민월 그 당석이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나타내면서 한중 관계의 경제 협력 관계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식당 이제 방문하는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방중 기간에 중국을 뭐 대국이라든지 뭐 높은 산봉우리 이렇게 하면서 치켜 세우면서 뭐 이렇게 몸을 낮추면서 실리 외교를 추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일단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봐도 일단 그 외교라는 것은 상대 이 국익을 놓고 사실 첨예하게 싸우는 문제들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뭐 중국 국빈 자격으로 갔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중국을 직치 세우면서 우리는 낮추면서 또 식일리 외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날에 사실은 그 외교적 결례가 있었다 해서 외교적 결례 문제를 우리가 좀 상당히 언론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국격이라는 것은 우리의 국격도 있지만은 중국의 국격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실익으로 보면은 우리가 더 큰 실익을 얻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사실 전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서 중국이 이 대국으로서 자세를 갖춰낸 부분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국격이 상당히 추락됐다 이번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빈을 방문해서 최고의 예우를 해주지 않고 사실 사드 문제 이런 것들은 갖고 외교적 결례를 했다는 것은 중국 국격이 그만큼 좀 취약하다. 네. 그리고 중국 국격이 좀 이번에 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14년도에 중국의 그 주변국가 외교 정책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친성해용이라는 게 있어요. 친은 뭐냐면은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성은 성실하게 대하자. 주변국을. 그리고 해자는 뭐냐면 호혜적으로 대하자. 그리고 용자는 포용하자는 뜻인데 이 친성해용 기본 정책에서 상당히 이번에 그 국빈 방영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이런 기본 원칙에 위배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결국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오히려 중국이 훨씬 더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리를 누가 풀어야 되느냐? 중국이 풀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치 정책에도 위반된다. 이게 뭐냐면 여치 정책이 뭐냐면은 그 강대국은 유치라 해서 강대국은 많이 주고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중소국 같은 경우 우리 같은 이제 중소국으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다여소치라 하기 때문에 많이 주고 적게 얻는다. 네. 그리고 이제 약소국 같은 경우는 지여불치라서 주고 받지 않는다 이런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정책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다여소치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위배되는 거예요. 좀 이게 중국이 대국인데 소국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중 감정이 우리가 더 생기게 함으로 해서 중국이 오히려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외교적으로 되지 않았나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반면에 이제 여권에서는 의전과 전반적인 예우로 볼 때 이런 홀대론을 제기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장대를 사유를 했고요. 실제로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날 그리고
그 국빈에 맞는 그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런 걸 예. 우리가 화면에서 다 봤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날은 뭐 그러니까 크게 무리하지 않게 실제로 그 예우에 맞게 했던 건 분명한 것이죠. 물론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처럼 뭐 천하문을 다 비웠다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예우는 아닙니다만은. 네. 하여튼 간에 국빈 방문에 맞는 그런 예우는 해줬다. 그러나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뭐 그 공항에 영접 나와서 차관 복급이었다. 또 그 당일날 이제 난징 대학살 그 기념식에 권력 서열 1, 2, 3위가 다 가버렸다. 예. 이런 부분 또 혼밥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당히 얘기를 한 것인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에서도 상당히 이 중국 방문을 실이 넉넉하게 해서 준비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건 실제로 외교부에서도 인정했고요. 조속하게 준비했고 그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미숙한 것이 발생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4박 5일이었는데 가서 3박 4일로 바뀐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외교부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조속하게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실제로 내년에 평창올림픽이라는 예. 중요한 사건이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굉장히 아주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호작용하는 현상이다. 예, 아주 뭐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대화론 얘기했다, 아니했다, 또 군사적 응징 문제 나오고 또 중국의 그럼에 따라 중국의 대북 관계 바라보는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중국과 대한민국, 한국 간의 관계의 밀접도가 사실상 보면 상대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연내에 방중을 하자. 이런 아마 내부에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얻어내는 실익이 크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하여튼 특히 리커창 총리라든가 오늘 이제 지금 충중에서 대통령이 돌아옵니다마는 차세대 후계자라고 그러죠. 실제로 시진핑 이후에 천민월 당서기하고 만나서 예를 들면 뭐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되고 또 그쪽에 우리가 240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부분의 경제협력 방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서요. 이 천민월 당서기하고 사드 문제 때문에 중지되어 있었던 광복군 광복군 사령부가 있었던 터를 복원하기로 했다 다시. 그걸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중지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또 외교 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의 역사적 부분도 하려고 하는 실제로 김구 주석이 제가 알기로는 중층의 임시정부에서 실제로 당시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신탁 통치 40년을 관철시키려 할 때 장개석과 함께 이것을 카이로 선언해서 예를 들면 한국은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 적절한 시기에 이런 부분을 끌어냈던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곳이. 그런 역사적 정통성과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 정통성과 저기 가서 이제 100번 김구성사의 흉상 앞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에. 임시정부가 원래 상하이에 처음에 있다가 생겼다가. 윤봉길 의사에 그렇죠. 의해서 이제 그 의거가 있은 다음에 쫓겨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각국을 중일 각지를 전쟁이 돌다가. 격화되면서 실제로 중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국민당의 이제 장개석 쪽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뭐 군비라든가 아니면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받으면서 그 당시 임시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해내고 또 이제 광복군도 사실상 완전히 재창건하는. 그러면서 1940년 8월 1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광복군을 이제 창건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대통령이 가서 얘기했고요. 또 대통령은 또 그런 얘기까지 했죠. 김구 주석이 예를 들면 OSS 대원에서 이제 한국 침공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원까지 훈련해서 미국하고 해방이 갑자기 빨리 오는 바람에 늦어져서 상당히 안타까워했다. 그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결국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전 정권에서 했던 건국절 논란하고 또 상당히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대통령이 가서 얘기했다는 측면은 외교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어떤 정통성까지도 이 중국에 가서 다시 한번 주장하고 그런 부분들을 밝힌다는 중요한 측면도 함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결국 충칭 방문이 아니었느냐. 거기서 경제협력 부분도 끌어내고 또 차세대 후기자도 만들어내고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이라든가 역사성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뽑아내는 추출해내는 포괄적인 경제 협력은 이제 어제 리커창 총리와 그렇습니다. 면담에서 경제 무역 채널을 재가동하기로 이제 허물해 사실상 이제 사드 보복을
처리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네, 있죠. 그렇게 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네. 한국 기업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리커창 총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은 결국은 그동안의 혜택을 못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혜택을 보겠다는 것인가. 물론 이런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지금 좀 전에 에커가 말씀하신 관광산업이라든가 예. 문화규류 산업이라든가 한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막혀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제 뭐 다른 예를 들면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특히 중국은 우리의 그 전자부품의 약 70%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사실 경제적으로 뛸 수 없는 관계가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북의 어떤 과거의 정치적인 뭐 혈맹 관계보다도 상당히 경제적 관계들을 더 강화시키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을 좀 우리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네. 그러한 어떤 정치적 효과, 국제 정치적 효과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비오는 데 땅이 더 온다고 이제 한중 관계가 또 앞으로 탄탄대로를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사실상 뭐 빈손국회로 끝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예. 그 정기국회 10월이면 거의 다 이제 그 예산국회가 끝나버리면은 예. 사실 그 파장이라는 대체로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그 예산국회가 때문에 사실 못 나갔던 그 외교 그러니까 입법부의 외교 관계 예. 이것들을 이런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한꺼번에 거의 다 그 외국으로 다 나갑니다. 예. 그 외교 관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사실 뭐 현 의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각 그 16개 위원회별로 다 떠나버립니다. 뭐 예. 의장단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부의장 중심으로 가고 각 위원회별로 가고 다 가기 때문에 그것을 원내에다가 사실 신고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원내 대표들이 어디 제어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예산도 또 국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세워놨던 예산들을 쏟아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나름대로 또 입법 외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정작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여당에서 지금 내고는 공수처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여야 합의해서 통과시켜줘야 이번 정기국회 때 마무리 지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 이번 정기국회는 이걸로 12월은 거의 다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결국 그렇군요. 그 법안 처리는 거의 뭐 민생 법안 처리는 거의 못 하고요. 특히 네. 이제 야당에서 이제 경제 활성화를 중점으로 해갖고 뭐 경제 활성화 6개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파견 근로자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노동개혁 세법 이런 것들은 결국 합의를 못하고 끝나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국회의장이 이런 모습을 그대로 봐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임시 국회를 열어서 아마 민생 현안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뭐 공수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여야 간 또 협의를 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서 그냥 반드시 빈손으로 끝난다고만은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사실 이번 임시국회가 민생법안 처리하겠다면서 여야가 합의하에 마련된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빈손국회로 끝난다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을 텐데 일주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마지막 임시국회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국민을 위해 간극을 좁히며 뜻을 모은다면 산적한 민생 입법 개혁 과제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전부 다 집어넣고 이 김성태가 대여 투쟁력 강화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전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겠습니다. 지금 뭐 상황을 보니까 임시국회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좀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야당에서는 지금 뭔가 대여 투쟁을 강화하겠다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벌써 1월 임시국회 소집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야 의원들 뭐 한 신고한 의원만 90여 명이 지금 해외에 나간다. 그런 무성의한 태도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첫날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현재 체류된 법안이 6,400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현재도 보면은 그 법사위에만 계류된 법안이 883건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뭐 들으면 잘 아실 거예요. 워낙 많이 불렸던 법안인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대리점법, 또 공동주택 관리법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지금 계류돼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전환법이라 그래서 이 산자위에 계류돼 있는 건데 이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올해 안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막지 못한다고 지금 소상공인 그 위원회 그쪽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예. 이런 법안들이 이제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간 거죠. 특히 이제 신임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엄동설에 벌어진 들개처럼 싸우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그러면서 한국당의 존재를 확인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안에서 패싱당했다라는 네. 그러한 내부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뭐 이번 1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이 문제도 최경환 의원 뭐 그것도 사실상 그냥 뭐 본회의만 올리고 뭐 표결을 안 하는 것도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부분도 합의 봤는데 실제로 이번에 임시국회에서는 뭐 빈손 국회가 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 이건 상당히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또 1월 임시국회를 올리는데 넘겨가는데 과연 1월 달에도 지방선거 가까우는데 여야 간의 대결은 또 심화될 테고요. 예. 또 개헌 문제도 있고 선거법 개정 문제도 있고 지금 여야 대립의 공수처법도 있고 국정원법 개혁 법안도 있고 산적한 또 정치적 현안들 법안들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생 법안들은 밀려서 이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이런 국회라는 것은 그 어떤 갈등과 대립 이런 부분들이 진짜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용광로처럼 녹아서 거기서 하나의 합의안들을 만들어내면서 국민적인 대안을 만드는 곳이란 말이죠. 거기서 뭐 보이콧하고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남은 일주일이라도 상임위에서 지금 계류된 법안들을 다시 심의를 좀 하고요. 그래서 안 되면 1월 임시국회로 넘겨서 필요한 빨리 민생 법안들은 빨리 망치 두드려서 아니면 예. 22일날 본회의가 있습니다. 예. 상정해서 중요한 법안들 아까 얘기한 뭐 전환법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은 상정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예. 이 지금 그 결자 해지라는 용어를 좀 쓰고 싶은 게 예. 사실 그 여당에서 예산안법 관련해 갖고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을 패싱을 해버렸잖아요. 예. 패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국회 부의가 되는 예산안법이라는 국회 부의 규정이 있어 갖고 자동 부의가 됩니다. 그 여야가 합의 안 되면. 근데 일반 법은 여야가 합의 안 되면 부의 자체가 안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 뭐 아마 여당 원내대표가 너무 잘 알 겁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지금 뭐 야당에서 저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렇게 강경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오히려 여당이 이럴 때일수록 정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야당과의 그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1월 정기 국회 때 그래도 일반 법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민생 법안에도 통과시키고 또 정부에서 주안점을 두려고 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거는 뭐냐면 여당이 그만큼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야당은 당연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목소리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목소리에 사실 그 여당에서 뒤로 물러날 건 아니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더 야당하고 제1야당하고 그 협상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야지 그게 바로 이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오히려 달래는 거 아니냐 그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패싱하다가 상대방이 더 이제 세게 투쟁하겠다고 하는데 협상에 나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패싱해놓고 지금 와서 야, 대화하자 하면 대화 쉽지 않지만 예. 그래도 이 국회라는 것은 뭔가 대화를 물꼬를 틀려면은 야당한테 그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뭐 다른 법안이라든가 사실 법안과 관련해서 야당은 지금 민생 법안을 하자고 들고 나오는 예. 거고 예. 여당은 지금 공수처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뭡니까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런 것들 들고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느 하나는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법안 관련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야당하고 협상하면은 필요한 것부터 빨리빨리 처리하고 좀 아주 첨예한 것은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당에서 일괄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 부담이 올 수가 있다는 이게 이제 거죠. 한국당 패싱이라는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만 예. 이것은 양당제 국회가 아니라 현재는 다당제, 특히 3당제 국회라는 측면을 좀 정우택 원내대표도 그런 마지막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걸 좀 알 필요가 있다. 저희는 제 생각에는 나중에 그런 부분을 현실을 인정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거로 돌아오지 않겠냐 저는 예상을 하는데 예. 현재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한국당이 116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에서 120석이 안 돼요. 5분의 2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도 예를 든다면은 실제로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아니면 정의당이 하게 되면은 통과시킬 수 있는 그 국회 의석수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기 자유한국당을 때문에, 빼고도 그렇죠. 그걸 이제 패싱이라 그러는데 예. 결국은 이 다당제이기 때문에 특히 예. 국민의당이 지금 39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가운데 있는 정당들하고 협력해서 끌어낼 건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또 야당의 어떤
전략 전술을 어떻게 만들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예. 실제로 이것을 패스가 한다.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협력하면 나는 국회 안 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했단 말이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예. 뭐 첫 일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국회 현실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다당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한국당도 원내 전략을 풀어나가야 얻는 것도 많고 예.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또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좀 예.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물론 지금 이제 우리 유 교수님께서 다당제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전략을 여당 전략을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 의석수에 맞춰 갖고 예. 사실 국민의당만 오면은 뭐 웬만한 거는 그 법안 같은 거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의석수에 매몰이 되다 보면은 예.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을 민주당의 제2중대로 만들었기 때문은 이게 다당제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대로 사실은 국민의당하고도 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뭐 법안 통과만을 위해서 국민의당을 가까이 두는 건 중요하지만은 결국 협상 파트너는 제1야당하고 해야 된다 이거죠. 네. 물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국민의당이 이제 그 뭐 어떤 캐스팅 보도를 지는 걸 지지만은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야당의 어떤 의견이나 제1야당의 정책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1야당이라는 그만큼 국민 민의가 그만큼 함의가 많이 됐다는 겁니다. 40석을 갖고 있는 민의하고 116석을 갖고 있는 민의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거는 인정하면서 그렇게 가야지 그게 소위 말하는 여당에서 여당의 그 소위 말하는 집권 여당의 자세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 지금 그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놓고 어제 오늘 얘기 아닌데 계속 예. 지금 운영위원장직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내놓으라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예. 계속 운영위원장직을 이제 유지하고 있으면서 빚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국회 처음 할 때 예. 국회 운영위원장을 이제 그당 이제 한국당이 가져가게 상반기 예. 2년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됐는데 그 민주당 주장 그거죠. 기존에 여태까지 국회 관행을 보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했다라는 예. 겁니다. 그것은 이제 국회 운영위원장이라는 것은 이제 국회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것이고 또 권한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의사 일정도 조정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여당으로 봤을 땐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청와대 비서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상 운영이라는 상임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제 안 됐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바뀌었으니까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운영위원장은 좀 연하게 달라. 예.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안 된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 이제 강한 투쟁 정신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절대로 안 된다 그러는데 참 이게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계속 그게 운영위원장직을 참 좀 희한하게 유지하는 되는 거죠. 거죠? 예. 예. 새로 운영위원장을 뽑으려면요. 예. 운영이 의결이 있어야 되고 또 본회의 표결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서로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엇박자가 나면은 지금 이미 원내대표는 물러난 정우택 의원이 운영위원장을 계속하게 되는 예. 그러한 이제 어떤 해프닝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이런 건 참 국민들을 봤을 때는 참 볼상사납잖아요. 참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어떤 거는 좀 다른 부분들을 양보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는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20대 국회에 들어가고 사실 그 여야에 합의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는 이제 지금 민주당이 야당 때죠. 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법사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래 야당 몫인데 그 여당 몫으로 바꾸면서 운영하고 다 조정을 다 해버린 예.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예. 사실 이 운영위가 지금 이제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은 예. 그동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여당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겸직하게 돼 있어요. 원래. 예.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내놓으라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전반기 예. 국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내년 알겠습니다. 5월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때까지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하나 뭐 시간이 다 됐어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중동 방문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겠다면서 지금 운영위 소집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와 관련된 녹취를 잠깐 우선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한 석연찮은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반국익적 작태라고 생각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공식 요청합니다.
카더라 수준의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 소집은 더더욱 말 안 될 말입니다. 성동격서식의 정치 공세에 나선 것이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까지 소집을 저는 임종수 요구했어요. 시장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예. 이거는 이제 그 지금 화면에 뭐 한 분이 빠졌는데 언론에는 났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이제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카더라라고 얘기하는 예. 그거는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이명박 당시 정권 때의 방위 산업 문제 이 부분을 캐내려고 하니까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한 것 같아 국교를 단절하겠다고 얘기했다라는 예. 얘기가 소문이 있다. 그래서 임종수 시장이 바로 갔다라는 건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임종수 시장이 상당히 반국익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운영위를 소집해서 그걸 물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건 지금 이제 그 여당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만 카더라고 예.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진짜 비서실장이 각자에 갈 정도 상식적으로 좀 약간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2박 4일 동안 임종수 실장이 이 중동에 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청와대는 노 코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밝힐 날이 오겠죠. 예. 하여튼간에 그리고 또 뭐 그쪽에 군대를 위무하기 위해서 대통령 지시 상황에서 그 갔다라고 자체라고 하고 그 있는 거죠. 자체라고 청와대는. 얘기를 하고 예.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카더라 갖고서 이제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이명박 정권 때의 방위산업 문제까지도 거론됐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예민하게 아마 한국당에서는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또 김성태 원내대표가 카더라 얘기만 갖고 소문만 듣고 예. 운영위를 소집한다는 건 무리라고 저는 봅니다. 뭔가 나름대로 야당에서는 정보를 좀 갖고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데가 사실은 그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네. 중동 붐이 일어날 적에 사실 그 현대가 거기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상당히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예. 우호적인데 거기서 사실은 뭐 액면 그대로 청와대 발표하면 그거는 우리 지금 그 파병 부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대통령 심정을 가장 잘 전달해줄 수 있는 비서실장이 가는 게 맞다 해서 갔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때 갈 때부터 굉장히 왜 그러면 이 시점에 정말로 그 비서실장이 꼭 가야 되느냐. 예. 다른 국회의원이 가도 되고 특사가 가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은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운영위 소집하는 것은 예. 뭔가 좀 새로운 사실을 좀 알고 있지 않겠나 운영위원회 했는데 소집하려면 그거는 조금 더 근거를 뭐 좀 더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때 이제 있으면? 나온 예. 운영위가 이러면은 그때 뭐 하여튼 그 청와대에서도 뭐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 예. 운영위에서 밝힐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또 김성태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도 뭐 새로운 또 사실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밖에 첨가 소식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